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역사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주식시장에 대한 강조, 앞으로의 시장의 건전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버티면서 3,100 근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의아하신 것이 아니 지수는 많이 안 빠지는데 왜 내가 가진 종목들은 낙폭이 왜 이렇게 크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은 시장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7월에 들어서니까 시장의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잘 갔던 조선방산, 원전, 아니면 정부정책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오늘도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거나 아니면 수급에 빈집이 있었던 반도체, 철강, 화학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게 올라가니까 지수를 버텨주고는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좀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6월에는 너무 빨리 모든 게 다 올라갔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투자의 포인트나 전략들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시장 대학이 약간 어려워졌다,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느낄만 합니다. 7월에 그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 수익률 좀 바뀌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반도체, 화학, 철강 그 섹터를 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동안 주도 업종이라고 했던 거, 그동안 우리가 소외 업종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게 빠르게 순환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잘 또 타이밍을 느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우리 현실 앞에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 이슈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잘 또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자, 상법 개정하고 나서 좋은 건 좋은 거고 이제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야 될지 하루 지나니까 또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으니까 오늘 시장 지금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최현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올라섰던 3,100선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조정을 받아가는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의 결국에는 포인트는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이 하방 압력을 잘 견뎌내느냐, 그리고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어느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3,100선이라는 선 자체가 우리가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선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는 약간 좀 위축이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코스피가 4,000선을 가게 되고 5,000선을 가게 된다면은 이 가격 부담감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고공행진 흐름,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광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부담감 없는 종목들 보면요. 결국 오늘 시장에서 시세 잘 지켜냅니다. 삼성전자가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63,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그 시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쪽은 1% 가깝게 하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52주 최고가인 8만 원대까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또 지금 시장의 순환 매장에서 잘 체크해 보실 한 가지 가격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가깝게 조정입니다. 오늘 방산주 대체적으로 조정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LI진엑소 4%대 조정, 하나 시스템 3%대 조정 흐름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세입니다.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올라온 만큼 빠르게 올라온 만큼 쉼없이 올라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 조정인데요. KB금융 2%대 조정 나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0.2%의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주 대비해서 KB금융의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엔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온 만큼 빠집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도 안 빼고 올라온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2%대 조정 나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조정입니다. 조선방산 원전이 전반적으로 조정 받아가는 가운데 현대로템도 낙폭 키워갑니다. 5.9%대 하락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주사는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SK스퀘어 4%대 조정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갑니다. 카카오 1.5%대 하락, 카카오는 1%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랑 비슷한 계열의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완성차 기업의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코스피가 3,100선을 넘어가는 동안에도 사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지수도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잘 버티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화학 쪽도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LG화학 2.2%대 상승, 포스코홀딩스도 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LG화학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워낙 낮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최악의 국면을 견디고 올라갈 것이다.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업종들 오늘 시장에서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5%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코스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낙폭이 좀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대부분이죠. 하락하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4.5%대 하락세, 휴젤 3%대 하락세, 클래시스 2.4%, 삼천당제약 3.5%, 펩트로 4.9%, ABL바이오 5.8%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좀 시세를 지켜내고 있는 쪽이 파마리서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4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파마리서치이기 때문에 악재가 조금 반영이 됐다라는 컨센서스, 센티멘탈적인 측면이 조금 반영이 된 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은 또 실적 시즌이죠.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잘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외의 기업들 사실 제약바이오는 실적을 생각하면은 쉽사리 매수가 나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좀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5% 약보합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2%대 조정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TCK 0.7% 하락세, 그리고 테크위 2.4%의 하락세, 리노공업 2%대 하락세 현재,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1.8%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 쪽 보시면요. SM엔터가 1.6%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시장의 상승이었는데 사실 엔터주의 낙폭이 좀 컸었죠. 오늘 SM엔터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JYP 엔터 쪽으로는 오히려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0.5%의 상승세, YG엔터 2.2%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코스닥 시장인데 그렇다면 지수는 현재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0.9%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100선을 이탈하면서 3,080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1.4% 이상 하락합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고요. 781선까지 떨어지면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000억 원 가깝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750억 원가량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합쳐서 1,0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량이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위안이 될 만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좀 물량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코스피보다 더 큽니다. 작은 시장 안에서도 더 크게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다 조정입니다. 장 끝까지 함께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이슈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반적인
큰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걸 일단 1차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시장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수가 거의 300, 4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끌었던 건 그동안 좋았던 조선방산 원전, 정부 정책주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줘야 지수가 4천, 5천을 갈 수가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기반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의 움직임들이 약간씩 클리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오늘 시장의 분위기에서도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잘 갔던 조선방산, 원전 이런 업종들이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조선 안에서도 오늘 한화오션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동안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었고 조선주 안에서도 MRO 사업이나 군함 건조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불려왔던 한화오션이 오늘 4%, 5% 넘게 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평선을 이탈하는 식으로 지금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씩 이제 빠지고 있고 이평선을 이탈했다는 것 자체 그걸 깨고 내려가면은 조금 더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마지막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할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조선방산 한번 현대로템도 어제 보셨죠? 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슈 뉴스에 따라서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대로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철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63,000원 다시 올라왔습니다.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63,000원까지 올라왔고 철강주들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들은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아마 다음 주에 잠정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지금의 외국인 수급이 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마켓 플러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 단기적인 이슈들이 있는 것들, 방사능 오염수 오늘 갑작스럽진 않죠. 이번 주에 좀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 쪽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서해 쪽으로 지금 흘려보내고 있다. 그런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걸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사능 오염수 관련된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조금씩 튀어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오늘 좀 조정받고 있고 가스관 관련해서 또 가스 관련 종목들이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올라가고 동양철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의 관세 관련해서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어쨌든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은 아까 말씀드린 조선이 있고 알래스카 LNG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카드를 우리나라가 미국에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가스관 개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그나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카지노주들도 오늘 최근에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감물을 느끼실 텐데 길에 돌아다니다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만날 수 있고 유리기판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처럼 만에 유리기판주들이 상승하면서 그나마 오늘 조금 쉬어가는 시장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청구서가 이제 곧 날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장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4일부터 미국 시간으로 4일부터 확정 관세를 적은 서한을 각국에다가 다 보낼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타격하고 나서 국정에 약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뿐만 아니라 감세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안도 역시 지금 상원, 하원 다 통과를 했거든요. 4일에 아마 서명할 것 같은데 그때 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 8일에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각국을 압박하려는 카드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상호 관세율을 이제 각 국가에 서한을 보내서 통보를 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관세를 낼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 미국에게 득이 될 것 카드를 던지면서 관세를 깎아줄 것인지 이런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압박 그리고 뭔가 코너로 몰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 같다라는 의도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 사람 봐야 되죠.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야기 또 봐야 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결국에 관세의 총괄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베센트 주 재무장관은 또 약간 코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 100여 개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또 추후적으로 계속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워딩을 잘 봐야 되는데 100여 개 국가에다가 10%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4월 달에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나라는 한 60여 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를 늘렸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다가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10%를 부과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협상에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5%, 30%, 50% 부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또 예상을 할 수 있죠. 기본 관세를 일단 부과해 놓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는 지금의 유예안과 또 비슷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계속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까지 어쨌든 관세는 계속 이렇게 유동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약간 부담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핑계 삼아서 또 조정이 올 수가 있으니까 달 대비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세 관련해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관세 관련주이고 실적 단의 전망과 증권사의 의견 아울러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잖아요. 근데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이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는데 많지는 않고 한 15만 주.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2분기 잠정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컨센서스는요. 한 6조 5,271억 원 정도 시장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더 낮추는 흐름들이 있었죠. 5조 5천억 원까지 하향 조정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메리츠 증권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7만 3천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원래 삼성전자는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 절차 밟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7조가 집행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아마도 늦어도 7월 말에 이거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저평가됐고 워낙 매물이 업사이클에 위치해 있어서 긍정적이라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보합 거래에서 상승세 유지하면서 63,900원. 많은 분들이 7만 전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4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받아주는 거 삼성전자를 비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흐름들이 SK하이닉스 6거래일 이제 좀 잡히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HBM에 대해서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워낙 5세대 HBM3E 12단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괜찮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가가 많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램 중에서 HBM의 그 비중이 50%를 이미 넘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제철 어제 제 기억으로는 18% 넘는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있는 겁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삼성증권이었는데 목표 주가
주가를 5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유인즉슨 현대제철이 2분기 아니고 3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달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철근, 유통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도 이제 중요한데 후판 가격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정도였던가요? 중국의 반덤핑 관세 후판 쪽 그 부분을 이제 매기면서 긍정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주도 업종에서 소외 업종들이 완전히 수익률 체인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철강이 있는 이유를 여기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매물, 차익 실현 매물 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오늘 같은 맥락에서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3% 더 잘 나가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31만 1,500원 선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 증권사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37만 원까지 올리는 흐름들이 이제 일단 있었는데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장 예상치는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 한국의 모멘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시선을 내비치면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보면 여기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많이 붙어주더라고요. 7거래 연속. 그런데 그 외국인은 6거래 연속 좀 팔고 있어서 그 수급에 좀 공방은 펼쳐지고 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21만 5천 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에 집중할 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잘 가고 있는 유리기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이슈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튀고 있는데 그게 연속성을 좀 이어가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어쨌든 이 시장 쪽에서 기판 쪽에서 유리기판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의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을 받거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유리기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인텔도 유리기판을 좀 개발하겠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고 충당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유리기판 쪽에서 한번 잡아보겠다고 인텔도 자사에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런 팀을 꾸리고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좀 포기하겠다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리기판 사업을 아예 철수를 하고 대신에 어쨌든 인텔이 잘하는 거 CPU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 핵심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은 좀 손을 놓자. 유리기판은 버리고 대신에 유리기판을 그러면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외부에서 조달해서 유리기판을 쓰겠다는 전략을 지금 인텔 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텔이 만약에 외부에서 유리기판을 사와서 쓰게 되면 우리도 지금 유리기판을 꽤나 잘 만들고 개발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유리기판 업체들이 인텔에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반사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심리가 오늘 시장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인텔이 지금 어쨌든 파운드리 쪽에서의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쓰면서 1.8나노 공정 대신에 1.4나노미터 공정에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유리기판이나 다른 것보다는 CPU나 파운드리에 인텔이 집중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업체들 SKC나 앱솔릭스나 삼성전기 이렇게 유리기판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주가 흐름도 좀 계속 연속성 있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는 강한 추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약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저희가 잘 기억을 해보겠고요. 그럼 관련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 주들 어느 정도 좀 튀어오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힘이 좀 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한빛 레이저인데 여기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레이저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유리기판을 만드는 그런 핵심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상용화됐을 때 직접
법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죠. 그 투자 심리를 반영하듯 오늘 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5,38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성 같은 경우에도 3.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PCB, 인쇄 회로 기판, 가공하는 그런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선정부에서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든 이후에 관련주로 자주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8,500원입니다. SKC는 앞서 잠시 언급이 됐는데 자회사 앱솔릭스에 대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받고 있어요. SKC 3거래 연속 상승하더라고요. 현재 3%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을 늘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유리기판 시대가 온다면 생산을 많이 늘려야 그게 실적으로 붙잖아요. 그런 출하, 확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3% 강세 힘 11만 2천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레이저 장비, 기술력 이런 부분으로 부각받고 있고 PI는 왜 삼성그룹이요. 유리기판을 독자 생산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PI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그 유리기판 검사 장치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그 검사 핵심 솔루션을 좀 활용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앞으로 뭐 한 몇 달 전에도 매출이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권사에서 언급됐더라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 거고 한 0.8% 상승하면서 10,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양봉의 힘으로 오늘 마감이 기분 좋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카지노주를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카지노주도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의 개선이 하나씩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중국에 갈 때 무비자로 갈 수가 있고 중국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를 지금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이걸 아예 상시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이번 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길에 다니다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 진짜 많습니다. 옆에 중국말이 많이 들리고 쇼핑몰이나 뭐 어디 가든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리더십 관련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에이펙, 가을에 열리는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선 또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 갈지 말지 아직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안 갈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뭔가 교류와 정치적 리더십 교류도 있고 민간 교류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데 연말까지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호텔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숫자로 막 찍히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최근에 이 카지노 관련주들을 좀 많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에 이렇게 롯데관광개발이나 GKL, 롯데관광개발은 지분율을 한 2%포인트 늘렸고 GKL도 1%포인트 정도 지분율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중국과 관련된 카지노나 엔터주 이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고 반면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분을 정리하는 그런 포트 조정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카지노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특히 롯데관광개발 뭐 최근에 주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또 상향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실적도 좋고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고 있다. 이자 부담도 완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 기조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주가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까지 뒷받침되어주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들어오는 것까지 모멘텀이 섞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목표 주가 33%더 상향하면서 24,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카지노 관련주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카지노주 갖고 와봤고요. 강원랜드 5거래 연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누가 샀나 이렇게 보니까 기관의 순 매수세가 어제까지 8거래 연속 좀 붙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오늘 당당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외에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서부 T&D GKL 모두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목표 주가 상향을 알린 그런 증권사의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올린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여름 성수기 앞두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파라다이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까지 3거래 연속 붙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지노 4인방 하면 뭐 강원랜드,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파라다이스, GKL까지 생각하시는데 서부 T&D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서울, 용산, 드래곤 시티를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입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넣어봤고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룸이 다 찼다고 합니다. 룸이 다 찼다라는 거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적 개선에 대한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서부 T&D 그래서 많이 최근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 어제 기록한 이유 여기에 있다라는 점.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한 주의 또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럴 때 이제 또 좋은 종목 잘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후에 네이버 카카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도 괜찮을지 투자 판단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3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발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유예 기간 내 협상이 없으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는 기본 10%의 국가별 추가 관세가 더해진 총 상호관세율이 이미 책정돼 있다. 한국의 경우 최종 상호관세율은 25%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면서도 각국의 협상을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협상 태도를 직접 판단할 것이라며 일부 국가와는 유예 종료 전 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3,091포인트, 0.78%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63,900원, 64,0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시장 좀 든든하게 좀 버텨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25%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까요? 중국 쪽 출발 상황. 어제 중국 증시는 그래도 경기 부양책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 0.6%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도 역시 0.7% 정도 하락하면서 변동은 최근에 홍콩 증시는 좀 큰 편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7%, 초반보다는 일본 니케이는 좀 올라오고 있네요. 0.27% 상승하면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잘 지수는 버티고 있는데 업종이나 이런 트렌드가 약간은 바뀌고 있거든요. 7월 들어서 이러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슴 아프지만 물리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연구원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앞서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주, 지지난주 뭐 6월에 네. 증시가 미친 듯이 정말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속된 말로.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급등했죠. 네,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고 네, 있어요. 좀 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제 주변 분들도 이거 막 물렸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더 사야 되냐.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냐. 팔아야 되냐. 막 말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최근에 급등은 뭐 AI도 있지만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엮이면서 이게 수혜주다라면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네. 네이버, 카카오가 그러면 진짜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가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 네. 수혜주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혜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요. 네.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또 카카오도 페이나 뱅크 같은 금융 계열의 자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은 도입이 됐을 때 과연 시장성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 이제 이 수요처가 어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면 좀 이제 물음표가 달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실효적인 어떤 결국은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초기에는 투자 심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펀더멘털 즉 실적이 따라 그쵸. 올라와 줘야 네, 되잖아요. 숫자 붙어야 되는. 예, 그게 꼭 이익은 아닐지라도 매출액이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인한 급등분은 일정 부분 이제 오버슈팅을 포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AI 이슈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분리해야 된다. 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AI 때문에도 올라왔지만 네. 최근에 단기 급등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붙으면서 맞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것이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한번 그럼 이게 진짜 실제로 사용되어질까? 그 시기가 언제일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 때 그 네. 거품이 지금 조금 빠졌다라고 보면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근데 어제 또 재밌는 뉴스를 봤던 게 네. 네이버가 이 업비트하고 같이 또 네이버 페이가 협업을 해서 맞습니다.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네네. 나왔어요. 네. 이건 저희가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간편 결제 1위 플랫폼인 이제 네이버 페이 하고 또 1위 이제 가상자산 플랫폼인 이제 업비트 네. 간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장이 도래했을 때 주도권을 치고 나가겠다. 이게 일단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올 수 있느냐, 그것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왔을 때는 사실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가 좀 예상이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업비트가, 그러니까 두나무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번 이제 협업이 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재미있었던 것은 어쨌든 두나무는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카카오랑 굉장히 맞습니다. 긴밀하게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당연히 우리는 카카오와 연결된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네이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통화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 결제 플랫폼하고의 결합이 또 필수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물론 카카오페이도 대단하고 네이버페이 둘 다 대단하지만 결국은 이제 전체 결제액에서 1위 사업자 쪽하고도 제휴를 해두는 것이 두나무 입장에서도 좀 더 세이프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꼭 이게 카카오와는 이제 협업을 하지 않겠다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하고도 좀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섣부른 기대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이 스텝을 차분하게 저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외에는 아직까지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는 외화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들보다도 국제적으로는 더 열위에 있는데, 그리고 유통량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 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용처가 어딜 것이냐. 사용처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확장성이 없는. 좀 떨어지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서두에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표현도 썼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엮이면서 네. 막 수혜주로 부각이 되니까 네. 해외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있나? 해외 뭐 골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리포트 발행한 것들을 저도 쭉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럼에도 네이버는 그래도 좀 괜찮다. 네. 네이버는 투자할 만한, 꼭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네, 나머지 네. 사업들이 워낙 맞습니다. 잘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근데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쪽은 너무나 과도한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예,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있었죠. 평가를 박하게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모든 것에 이제 기저에 있는 것이 본업에서의 성장성이 나오느냐입니다. 이게 비단 뭐 영업이익이 꺾이고 성장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탑라인이죠. 네. 영업이익의 선행지표 결국 탑라인 매출액 성장률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거대해진 규모에서도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AI를 비롯한 AI를 이제 뭐 향후 지향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광고 비즈니스 그리고 커머스 비즈니스 여기서 제대로 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사실은 이제 컨텐츠 쪽이 발목을 잡았다고는 하나 네.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조차도 성장률이 한 자릿수 뭐 중반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컨텐츠 쪽은 두 자릿수 감소 10% 11% 막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탑라인 자체가 성장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익 대비 그러면은 주가가 어디 위치에 와 있나 놓고 봤더니 네이버는 그래도 주가 수익 배수가 20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싸다고도 싸다고도 볼 수 없는 그 정도 구간이라면 카카오는 이게 40, 50배 돼버리니까 그쵸. 그럼 카카오가 40배, 50배를 받을 만큼의 어떤 예를 들어서 챗GPT를 카카오가 만들었으면 그럼 50배가 아니라 100배도 가능하죠. 100배, 200배도 예. 받죠. 아 그럼요. 그 온리원이잖아요. 네. 지구상의 유일한. 근데 카카오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지구상의 유일한 건 전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왜 40배, 50배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이 나오는 부분은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투자사들의 의견도 뭐 연구원이랑 비슷한 네. 의견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본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거품을 너무 많이 네. 꼈다가 빼놨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업이나 더 가까운 미래의 사업들을 봐야 되는데. 네.
결국엔 지금 AI 맞습니다. 시대이기 때문에 이 네. 네이버 카카오가 AI의 흐름을 잘 타야 되고 네. 사업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네. 네이버부터 좀 볼게요. 어쨌든 네이버는 지금 정부에도 네이버 관계 출신 맞습니다. 인사들이 입각을 하고 기용이 됐고, 이러면서 네. 정부와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지금 AI 서비스 네이버 쪽은 어떻게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지금 일단 이제 AI 브리핑 서비스라는 게 네. 3월 하순에 출시가 됐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었고 3월 말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검색 쿼리에 약 1% 그러니까 100개 검색해야 하나 정도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3월 말 버전이었다면 지금 6월 말 가장 최근 버전으로는 4%, 즉 25개 정도 검색하면 하나 정도는 밑에 AI 브리핑이 붙습니다. 오. 구글의 AI 오버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네네네. 들면은 최근에 상법 개정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3%룰 이렇게 치면은 AI 브리핑으로 그 3% 룰이라는 게 어떻게 도입이 됐고 배경이랑 의미가 뭐고 딱 한 원페이지 리포트 개념이라고 요약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해주는군요. 요약 정리를 딱 원페이지 리포트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링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바로 아래쪽에 AI 브리핑 결과의 하단부에 노출이 됩니다. 그 링크를 원하는 링크 타고 들어가면 되고요. 또는 또 네이버는 또 쇼핑 그 어떤 소비 목적의 검색들이 많지 그쵸,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에서 소고기집, 소고기 맛집을 검색을 한다. 그러면 특정 가게가 이제 검색들이 쭉 되잖아요. 그 특정 가게를 타고 들어가면은 AI 브리핑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리뷰 많이 참고들 하시는데 네네. 100개, 200개씩 막 달리잖아요. 그쵸. 다 못 읽어봐요. 그쵸. AI 브리핑이 그 200개의 리뷰를 사용자 리뷰를 한 4꼭지, 5꼭지로 딱 분리 포인트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예약 방식은 어떻고 사용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어떻고 어떤 메뉴가 제일 많이 팔리고 언제 가장 붐비고 이런 것들을 한 4-5포인트로 딱 정리를 해주니까 이런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단에서도 AI 브리핑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이버의 AI 사업은 이 B2C 서비스단에서 녹이는 형태로 적용이 잘 되고 있고 연말께까지 검색 쿼리의 15% 이제는 한 6개나 7개 정도만 검색하면은 하나는 AI 브리핑 형태로 요약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 자, 저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진짜 나오네요. 나옵니다. AI 브리핑해서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나온 딱 요약 정리. 요약 정리가 깔끔하게 되고 있고 예, 또 이제 한국어 기반의 어떤 LLM은 또 네이버 강점이 분명히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저는 네이버가 지금의 검색 점유율 57%를 수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론 이제 뭐 과거에 뭐 70% 같은 영광은 힘들 수 있지만 충분히 여기서 뭐 60%대 치고 올라가는 그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구글 검색이나 구글도 AI를 연동시켜서 하는 네. 이런 서비스를 막 추진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우리만의 또 뭐 써버린 AI가 이런 네. 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정보를 또 요약하는 네. 걸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요게 그러면은 만약에 AI 브리핑 이런 게 막 훨씬 더 활성화, 예. 된다면 네. 실제로 이게 뭐 페이나 네. 아니면은 뭐 쇼핑이나 네. 커머스나 이런 걸로 연결돼서 실적에도 분명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결과 내에서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구매 화면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다거나 또는 이제 여행지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이제 예약 시스템으로 바로 연동이 된다거나 네. 그리고 커머스도 마찬가지죠. 상품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커머스 뭐 별도로 출시된 쇼핑 앱으로 바로 연동이 돼서 원클릭으로 바로 구매 버튼으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고 구글 대비 구글의 AI 오버뷰라는 서비스가 있지만 그거 대비 늦은 출발인 건 맞습니다만 구글 대비 강점이 네이버가 갖는 강점은 뭐냐면 웹 기반 데이터 외에도 자사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카페, 밴드, 블로그, 아, 그렇네요. 뭐 치지직, 뭐 홈피드 등등의 어떤 자체적인 데이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네이버의 강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자, 뭐 결국에는 뭐 이런 그림이네요. 그렇죠? AI 브리핑을 통해서 그 네. 정보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커머스로 바로 연결시키고 맞습니다. 네이버 커머스로 넘어가서 아니면 네. 네이버 페이로 바로 결제해버리고 맞습니다. 이런 그림을 지금 네이버는 만들고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진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이 된다면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에 맞습니다. 연결이 되는 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추이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카카오 쪽으로 가볼게요. 네. 카카오는 어쨌든
주가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카카오 투자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네. 주가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네. 사실 이 증권 쪽이나 투자 업계 측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또 명확한 앞으로의 기대 네. 이런 것들 앞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또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자체 LLM 같은 것들을 좀 늦게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뒤늦은 출발이었지만은 이제 카카오가 강점을 갖고 있는 B2C 플랫폼의 확산,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이제 일궈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 잘하는 사업자, 예를 들면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AI 검색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목표고 일단은 거기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바라건대 이제 연내에 나와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AI 검색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은 카카오의 목적은 유료화까지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픈 AI 입장에서도 지금 챗GPT가 워낙에 명성이 높지만 또 최소한 20불, 약 3만 원에 가까운 월정액을 내고 기꺼이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어떤 그 큐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경량한 모델, 가령 10,000원 초반대 정도의 조금 더 라이트한 검색 모델로서 큐를 늘릴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오픈 AI가 카카오랑 협업하는 이제 어떤 가장 큰 로직이고요. 이유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카카오톡 메신저 B2B로 이제 비즈보드 배너 광고 깔아서 매출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건 네네. 맞지만 B2C 과금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카카오도.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B2C 과금 모델에 대한 니즈, 이 양사의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 협업 모델이 가능해진 것이고 요거의 어떤 그 타이밍 시점에 따라서 카카오도 충분히 지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뭐 저도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결국엔 네이버가 그전에는 그냥 무료 검색 서비스였지만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파일을 키우다 보니까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하는 맞습니다.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도 쓰고 있거든요, 네. 사실. 네, 근데 네. 어쨌든 이렇게 매달 지급되는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카카오도 결국에 노력할 거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서 결국에 그럼 카카오도 마지막 단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는 게 최상의 네.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실적도 좀 한번 예상치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어쨌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금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도 어쨌든 AI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뭐 이 재무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하고도 이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그 구간인지 네. 실탄이 충분히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글로벌 피어 그룹만큼의 투자들은 당연히 힘들겠죠,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이제 자기 주식 같은 이제 가용 자원들을 다 포함하면 조 단위의 현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금으로요. 예, 차입금을 공제한 이제 수년금으로 다 이제 조 단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양사 모두 그러니까 뭐 카카오 이익이 안 나온다 했지만 둘 다 흑자 기업입니다. 그쵸, 네. 흑자 기업이고 에비타 기준으로는 매년 현금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들을 할 여력은 충분하다. 과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집중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자사 다른 서비스를 통한 수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 모델로 가는 거고요. 카카오는 일단 이 AI 검색을 통해서 그 자체로 수익을 반드시 가져와야만 되기 때문에 매출액을 따라서 이제 유료 모델을 조금 더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은 약간 다르지만 재무적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카카오도 뭐 지금 PER 기준으로는 171배, 네. PBR은 한 2.5배 네. 나오고 있고 네이버는 PER 22배밖에 네. 안 되네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PBR도 1.42배. 네. 확실히 PER 측면에서 네이버가 확실히 조금 더 네, 여유 있습니다. 여유가 좀 네. 있고 위에 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네. 제가 이 김현정 연구원님 만난다니까 네. 주변 분들이 다 물어본 게 네. 그러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 네. 사도 됩니까? 네네. 라는 그런 질문들을 아, 이거 네. 좀 물어봐줘. 아, 예, 라는 그럼요.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가 네. 그때 따라잡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25만 원, 네이버 25만 원, 네네. 카카오 지금 오늘 얼마죠? 59,000원, 네네. 6만 원 언저리 요 네. 사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네. 네이버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으세요. 그쵸. 네. 17만 원, 18만 원. 저 그때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거 지금 밸류도 싸고 근데 밸류만 싼 게 아니라 검색 점유율이 잘 지켜지고 있고 커머스 너무 잘 그쵸, 된다. 언제 튈진 제가 모릅니다.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언제 튈진 모르지만 지금 사면 오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냉정하게 네. 사도 되느냐? 네이버는 사셔도 된다는 거죠. 아, 네이버는 된다. 왜냐하면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로도 주가 수익 배수가 이상한 숫자가 아니고 일단 네네. 그런 상태에서 AI 브리핑도 하고 있죠. 커머스 별도앱 내면서 잘 되고 있죠. 모멘텀 측면에서도 지금 3분기 말에 컬리 입점합니다. 아, 그렇죠. 네, 컬리가 네이버 쇼핑 최상단에 그냥 입점이 돼요. 아. 그럼 신선식품 하실 때 지금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들어가시려면 2번 클릭해서 안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그냥 최상단에 컬리가 바로 그냥 연결되니까. 메뉴 중에 하나로 그냥 상단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이버는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우상향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신규 매수하기는 또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네.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언택트 수혜라는 말 이제 뭐 생소하실 텐데 기억나네요. 언택트 수혜라는 말이 됐을 때는 그때는 같이 갔죠. 같이 갔어요. 왜 같이 네. 갔냐면 네이버도 카카오도 실적이 좋았어요. 그쵸. 예. 근데 누구는 50% 실적이 증가하고 누구는 30% 증가하고 요 차이였기 때문에 소위 한 명이 못 돌아가면 키 맞추기성으로 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갔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번 6월 달에 급등 정권 바뀌기 이전 상황을 보신다면은 네이버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했지만 그쵸. 카카오는 주가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럼 이제 디커플링이 나왔다는 건데 그 디커플링이 나온 이유가 양사의 실적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광고 시장에서 네이버는 시장을 주도하면서 아웃퍼폼한 반면에 카카오는 약 2년째 디스플레이 광고가 시장 대비 소폭 언더하고 있어요. 방향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대로 갔던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랑 소버린 AI 이슈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본다면은 시장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 하방이 확고하게 지켜지는 종목은 살 수 있죠. 그게 네이버. 그쵸. 그렇지 않은 종목은 지금 섣불리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카카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가 막 정말 예전으로 막 10년 전으로 가보면 네. 약간 경쟁주였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정말 주가가 반대로 가고 네. 네이버가 수혜가 있으면 카카오가 떨어지고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네. 코로나 때는 같은 방향을 같이 갔죠. 타면서 동조하는 현상이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그럼 앞으로는 약간 이제 이게 다시 디커플링 되는 쪽으로 네. 굳어질 거라고 보세요? 디커플링이 결국은 이제 양사의 실적 방향성을 따라서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 디커플링이 안 나오려면 우리나라의 대표 인터넷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오려면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든 네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든 간에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오려면은 카카오도 실적을 잘 내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만 놓고 보면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종합해 봤을 때 주가는 다시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많은 분들 너무 궁금해 하셨죠?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연구원님의 토픽은 네. 네이버입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살만한 위치다. 네. 조금 올라왔지만 네, 맞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위치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기회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증권 김현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네. 다른 업종 한번 또 얘기해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이란 건 내 가족이 편하게 잘 사는 공간이기도 하고 투자 가치도 있는데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저는 많이 보지도 않았고요. 주식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의 장점은 안정성이잖아요. 황금성은 떨어지는데 안정성이어서 10년 보유하더라도 화폐 가치 하락의 반영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은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도 없고요. 또 어떤 외부 변화에 따라서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또 가장 문제가 황금성이잖아요.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을 10년 전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테슬라 10년 전에 샀으면 이런 얘기 커피 마시면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10년 전에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 샀으면 지금까지 보유하겠습니까? 2배 올랐을 때 다 팝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고 내가 잘 거주하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년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는 거고요. 주식은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2배 올랐을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집을 팔아서 주식 투자하는 건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 그러면 뭐 이유가 너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화폐 가치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양극화죠.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이 모두가 다 올라갔죠. 그때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하면서 수요가 절대적으로 늘어났고요. 공급은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방, 전국 모두 다 올랐습니다. 경제도 좋았죠. 지방 경제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방 경제는 경공업에서 중공업 또는 디지털 전환이 좀 어려워졌고요.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서울 쪽으로 그리고 좋은 대학교,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들로 지방에 있는 수요들, 젊은 수요들이 인서울, 졸업하고 취직하고 직장을 얻고 집을 사면서 서울은 수요 과잉인데 지방은 수요 감소입니다. 그러면 양극화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더 빨라졌습니다. 이 속도가 지방에는 또 빈 땅이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은데 2020년, 2021년 집값이 전국적으로 폭등하면서 지방에 공급 물량을 건설사들이 많이 쏟아부었는데 2022년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침체가 왔죠.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 입주 물량이 많은데 서울은 땅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입주 물량이 신축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안 나오죠. 2026년이 문제입니다. 2026년 내년부터 앞으로 한 4년, 5년간은 보릿고개입니다. 물량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재건축 재개발은 빵 공량이 아니에요. 뚝딱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5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도 15년이 걸리고요. 신도시 개발은 10년이 걸리는데 서울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면 그슬러 뒤를 돌아봐야겠죠. 급했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결과를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도 하고 상황을 보고 7월 말이나 8월 정도에 발표하는 게 원래는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는데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수준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변동률,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43%가 나왔습니다. 0.43%를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22% 정도. 그러니까 10억 아파트가 12억 올라가는 속도로 한 달간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중에서 문제되는 지역들이 있죠. 한강벨트. 강남 3구, 용산구 올라가는 건 알겠어. 규제 지역으로 지정도 되어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아 쟤들은 진짜 막기 힘들어. 돈 많은 동네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이런 광진구 이런 한강벨트 가격들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은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 9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주간 변동률이 0.45%였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왔고요. 마포가 0.98, 성동구가 0.99%. 와, 저는 거의 한 달 만에 올라갔거든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가속도 본 적이 없습니다. 0.99%면 52% 정도 연간 10억 아파트가 보통 10년에 걸쳐서 10억 정도 가면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고 좀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단 6개월 만에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니까 뭐 속도로 본다면 주간 변동률이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간 거고 6개월 만에 한 5억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이거를 방치하면 풍선 효과가 생기죠. 난리가 나고 이제 폭동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 서대문구, 성북구, 노도강, 수도권, 인천 지역으로 불길이 번져버리게 되면 이제 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산불도 초기의 진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진화를 하려고 초강력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상 초기 진화도 살짝 늦었다. 초기 진화를 하려면 더 빨리 6월 초 정도에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통계 지표를 보다 보니까 일단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고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왜 대출 규제가 나왔을까? 많은 규제 중에 세금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대출 규제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세금 규제 안 하고 공급으로 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첫 대책에 세금 규제를 탁 하기에는 대통령 말을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버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또 중앙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많이 봅니다. 관료들이. 감히 대통령 한 말을 첫 대책부터 뒤집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가이드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규제하지 마. 대통령께서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공급 대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급한 불을 끄기에는 대출 규제가 효과적입니다. 효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돈줄을 죄어버리니까 사고 싶은데 애가 게임기 하나 사고 싶다는데 안 돼. 용돈 탁 줄여버리면 못 사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정도. 하지만 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저 플레이스테이션 사고 말 거야 라고 하면 애는 뭘 하느냐? 용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시간이 지나고 준비가 되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규제 효과만 있고요.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좀 끄긴 했는데 완전히 꺼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잠시 덮어뒀다? 불이 났는데 뭐 옷이나 이불로 덮어뒀는데 그게 꺼질지 다시 또 불이 타서 더 번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S&P 500 나스닥 역사상 신고가 랠리 지속, 데이터독 S&P 500 편입 소식의 초강세, 대한민국 증시 조정 속 신규 상장주 UNAI 급등세입니다. 자, 미국은 4대 지수가 정말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강하게 로켓포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지금 단 하나의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법안 트럼프의 책상에서 사인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 9일 날까지 무역협상 이제 그 뭐 관세율을 써서 편지를 보낸다는데 7월 9일 날까지 제대로 된 선의의 결정 안 하면 4월 2일 날 나왔던 수치를 다시 맞을 수 있다고 무서운 경고를 날렸거든요. 지금 해봐야 한 3개국 완성됐나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시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과연 어떤 그 결과를 내놓을지 정말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 FOMC가 있는데 지금 파월을 자를 수는 없으니 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넣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서도 굽히지 않고 또 금리 동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12개의 투표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던가 아니면은
반역은 아닌데 반란표가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식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그런 모든 거를 감안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너무 강하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주 세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우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조금만 더 오르려면 한 번도 뒤지지 못했던 이 그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다우 0.77% 올라서 44,828.53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정말 한 끗 남았습니다. 45,054. 이게 역사상 최고점인데요. 정말 눈앞에 있죠. 나스닥 S&P 500이 이미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다우의 역사상 신고가도 거의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0위 시가총액 30위인 트래블러스 컴퍼니스가 1등을 했는데요. 이 지금 다우는 시장이 오르더라도 아직도 IT나 이런 뭐 애플, 엔비디아를 받아들였지만 강할 때도 이렇게 보험주가 1등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뭐 보통 시장에서는 사실 그 IT나 BT 이런 것들이 오르면 보험주는 방어주기 때문에 떨어지는 성격이 있고 시장이 어려울 때 방어를 치는 성격이 있는데 다우 30에서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JP 모간, 보잉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잉이 요즘에 계속 그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죠. 베트남하고 무역 협상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지금 보잉기 구매가. 그러니까 지금 중동 3개국 순방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세요. 중동 3개국 순방, 그다음에 영국과의 무역 협상,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보잉이에요. 보잉사의 비행기를 구매해주는 어떤 대가로 뭔가 이득을 얻어가요. 그 나라들도. 그래서 보잉사는 그 가운데서 아주 큰 이득을 취하면서 지금 계속되는 어떤 민간 항공기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 시스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엔비디아. 자, 마이크로소프트, IBM,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도 있는데 자, 오히려 보험주 트래블러스 컴퍼니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나스닥은 1.02% 올라서 이제 2600선마저 점령을 했고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자, 이대로 그냥 조정 없이 그냥 쭉 그냥 가버리는 건가요,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은 4개월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연도 마무리될 때 주가가 참 기대가 되는데 지금 한번 4월 달에 급격한 조정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시 이게 조정이 나올까. 엔비디아가 지금 4월 달 저점으로부터 무려 70%가 또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만히 갖고 있으신 분보다 4월 달에 물타기라거나 4월 달 저점에 처음으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정말로 짭짤한 수익이 아닐 수가 없죠. 엔비디아를 처음에 그냥 만약에 처음에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처음 맞이했더라도 그쵸? 70%라는 정말 달콤한 수익. 이러면 엔비디아 이거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 그쵸? 자, 나스닥 100 순위 보겠습니다. 데이터독이 와, 압도적이네요. 14.92% 올랐고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과 시놉시스 5.1, 4.5 올랐습니다. 자, 저 중국과의 그 반도체 제재를 조금 풀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관세 법안에 감세 법안에 보면 이 지금 트럼프 사인만 남았잖아요. 거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도체는 조금 유리해졌고 태양광, 풍력, 전기차는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 도울 때부터 트럼프는 전기차 매니아가 아니에요.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트럼프는 전기차 매니아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골고루 다니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전기차 법안을 쏙 빼니까 그걸 세제 혜택을 빼니까 또 약간 좀 마음이 적이 된 것 같은데 틀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기차 쪽은 좀 안 좋고 반도체 조금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과 시놉시스 같이 이 설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 업체들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중국에 저걸 제공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아예 설계 소프트웨어 단계부터 그냥 중국을 막아버리려고. 그런데 이제 그 제재가 조금 풀린다고 하는 그 신호 때문에 저게 올랐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0.64% 올랐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 종목은 S&P 500부터 봐야겠군요. S&P 500 빨리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코이런트 2.87, 인텔이 2.79 올랐습니다. 자, 이 중에 특징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데이터독 아까 전에 지금 나스닥에서 무려 15% 가까이 급등했죠, 하루에. 자, 데이터독이 그 예전에 했었는데요. 개죠, 개.
근데 이 와치독이라고 불리는 그 개를 지키는 늑대를 양을 지키는 개처럼 얘는 데이터를 지키는 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지키면서 보안 그 시스템도 하면서 보안 역할도 하면서 거기서 빅데이터를 뽑아내서 기업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의 편입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 500 지수 편입설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한 것이고요. S&P 500에 다 들어가고 싶겠죠? S&P 500 보세요. S&P 500과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0.14% 오릅니다. 오늘은 니케이만 또 오르네요. 코스피랑 대만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니케이 보겠습니다. 니케이 도요타자동차 0.80, 닌텐도가 0.72, 소니가 0.8이군요. 오늘도 결국 콘솔 업체들이 이 두 명이 저기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위의 도쿄 일렉트론도 강하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이 다 강했기 때문에 도쿄 일렉트론도 4대 장비 업체입니다. 이미 KLA, 미국의 KLA 계측 장비 업체는 역사상 신고가를 갖고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대만은 0.32% 빠지고 있습니다. 자,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0.00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니프리젠트 엔터프라이즈가 1.48 정도 오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좀 아쉽네요. 1.69, 1.93 빠지고요. 코스피가 지금 3,100선이 이탈됐고 기술적으로 21선이 지금 깨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약간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어저께 6,940억으로 좋았는데 오늘 1,200억 팔고 있습니다. 뭐 많이는 팔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그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덜 빠지고 SK하이닉스가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랑 HMM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이 돌리기엔 역부족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특히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이쪽 있죠. 기술 수출 4대 플랫폼 업체들의 하락폭이 좀 커요, 오늘.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는 2025년도 하반기 신규 상장 섹터가 무려 83.54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뉴엔AI라는 종목이랑 KB 제32호 스펙, 이거는 그 신규 상장된 종목만 들어가니까 사실 변동폭이 크죠. 오늘 뉴엔AI가 상장되면서 지금 172.33% 더블에는 성공했네요. 자, 뉴엔AI가 4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43,850원까지 갔습니다. 자, AI가 일단 그 기업 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상장 전에. 기관 투자자들 참여 부분에서는 995.61대 1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그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됐습니다. 그 공모가를 대상으로 일반 투자자 청약한 것도 1,488.883대 1.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 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지금 이름에 있듯이 AI인데 지금 고객 맞춤 구독형 AI 분석 솔루션 사업.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세일스포스 있지 않습니까? 다우 30 종목에도 자주 등장하죠. 그 세일스포스의 그 모델을 따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틀 3일 쭉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랠리를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데이터 독이 S&P 500 편입 얘기 때문에 급등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데이터 독도 IT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은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종목을 넣는 건데 최근에 IT 종목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다우도 그렇지만 다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계속 조금 유지는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S&P 500은 계속해서 신규 새로운 이런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뭐 클라우딩 서비스 이런 IT 업체들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이 지금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S&P 500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스 노 스타일 앤 파퓰러.
올해 상반기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건 애니메이션 제작사 SMN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주가는 621% 상승했는데 5월 한 달에만 96% 뛰었습니다. 영유아 사이에서 지식재산권 티니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데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2위는 주가가 420% 오른 가상현실 IT 기업 비트맥스가 차지했습니다. 비트맥스는 비트코인 보유량 300개를 넘어서며 국내 상장사 가운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도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3위는 IT 서비스 기업 IT센 글로벌, 4위는 친환경 코팅 처리 전문 기업 테크트랜스가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두산 EUB,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상법 개정 추진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지주사와 방산, 원전 업종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소액주주 가치를 이제는 이 대주주 가치랑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주사가 이렇게 할인받던 이유가 저는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면 올해 상반기 주가 하락률 1위는 감사 의견 비적정설로 거래가 정지된 IM이 기록했습니다. 이어 생명공학 기업 아피워스, 맥주 제조기업 세븐브로이 맥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우리 시장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연고점 경신에 따른 부담감 때문일까요? 장 초반 3,100선을 넘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 상승폭을 일제히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양지수 일제히 하락 추세 가져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3,100선 넘어섰는데 현재 시간 3,100선도 반납을 했고요. 하락폭을 점점 키우면서 1.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1.99%, 약 2%가량 하락하면서 7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보시면요. 어제 강하게 사들였던 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1,000억 원가량 팔자세를 보였는데 점점 매도폭을 줄였다라는 점은 체크를 하고 가시고요. 개인의 1,700억 원가량 매수세가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많이 파는 기조를 가져갑니다. 외국인 2,000억 원 넘게 현재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400억 원가량 매도, 개인의 2,000억 원 넘는 매수세가 포착이 됩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달러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을 했고요. 1,36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투자 뉴스도 알아봐야겠죠.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첫 시장인 오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에는 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력과 가스 요금을 누를 수 없어서 앞으로 전력가스 요금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을 통제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공급으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처럼 공공요금을 통제하게 된다면 이는 주주의 권익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요금 억제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전력과 가스요금이 인상이 된다면 실적 개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상법 개정 후 첫날인 오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강한 흐름 가져가는 두 종목, 현재 시간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한국전력 4% 넘게 오름세 가져갑니다. 37,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함께 보시면요. 8.9%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강세 가져가면서 4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한 UNAI가 오늘 공모가 대비 2배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UNAI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기업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분석 전문 기업인데요. 구어체 특화 언어 모델인 퀘타를 기반으로 한 이 맞춤형 솔루션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특히 2천억 건의 데이터와 900여 개의 산업별 또 맞춤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요. 매출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고 3년 이상 장기 고객 비중이 77%에 달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UNAI는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955대 1을 기록했고 이어진 일반 청약에서도 14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상단인 15,000원으로 청약 증거금으로는 6조 1,140억 원이 모였습니다. 오늘 상장 직후 주가는 공모가인 15,000원 대비해서 2배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확인해 보시면요. 172%가량 정말 폭등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4만 750원 선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속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장중 6만 5천 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연고점을 한 번 더 경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5거래일 연속 기관의 순매수 속에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가져갔는데요. 특히 그간 SK하이닉스로 집중되었던 외국인 자금이 이달 들어 빠지면서 어제자로 외국인의 자금이 6천억 원 넘게 들어온 점이 주가를 크게 들어올렸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8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비우호적인 환율과 반도체 부문의 실적 개선이 당초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가가 역사적 저평가 수준이라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하반기 차세대 HBM의 출하로 3분기부터 주가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7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9개월 만에 6만 3천 원 선을 회복했던 삼성전자인데요. 현재 시간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은 팔자세 가져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 그래도 6만 3천 원 선은 지켜내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보고 가시고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키워가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27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따른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시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매주 바쁘긴 하지만 시장과 경제 보면요. 다음 주부터는 더 바빠질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시즌 테이프를 끊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차영주 ISN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한 6조 5천억 원 정도, 골드만삭스는 5조 5천억까지 좀 내려잡았는데 컨센서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예, 일단 1분기보다는 그래도 좀 낮아진 수치가 2분기가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6조 7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는 아무래도 좀 감익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이번 주면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데일리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한 10% 정도 룸은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오늘 6만 5천 원을 이제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10% 못 미치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익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지만 3분기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전망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2분기 실적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5조에서 한 6조 정도 나오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말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서 6조 정도 나오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1분기 때 실적이 그나마 선방했었던 것들은 휴대폰 사업부에서 네. 실적이 좀 선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출은 휴대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좀 높긴 합니다. 한 30% 정도 되고요. 근데 영업이익은 그 반도체 부분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반도체가 이번에 1분기에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진 못했어요. 근데 2분기는 휴대폰도 조금 감익될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여전한 부분들인데 3분기부터는 반도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HBM이 만약에 그 퀄 통과하면 당연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나겠습니다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현재 DDR4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DDR5로 넘어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DDR4가 좀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 또한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재고를 빠르게 소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3분기부터 나아진다라면 2분기가 바닥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2분기를 지나고 3분기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밸류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하이닉스가 요즘은 정말 과거 하이닉스가 아니죠.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삼성전자가 이 정도라면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선반영된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단지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 논리로만 봐왔는데 이제 수급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주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에서는 뭐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네.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3분기 좋아질 것이다라고 분석에 조금 더 무게를 세워주시는 거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조 7천억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 6만 3천 원짜리가 좀 정당화되는 그 흐름이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야, 7만 전자 넘어? 빨리 얘기해봐. 뭐 지금 네네. 마음이 이제 급하실 텐데 7만 전자를 넘어서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과정이겠죠. 그것이 1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7만 전자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모멘텀, HBM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6만 원대 후반 7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7만 전자를 넘어서면 우리가 8만 전자를 바라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6만 전자가 깨진다라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는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데 그 이상을 바라보면 8만 전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7자를 보시면 안 됩니다. 8자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조금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7만 전자부터 넘어서고 제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다음 부분들을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6만 전자 안착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정말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에 네. 대한 신호인지 그렇죠. 아니면 그동안 못 오른 업종이 최근 이제 수익률이 주도 업종보다 좋다 보니까 순환매 차원인지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후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기술 경쟁력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어떤 뭐 인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들은 아닙니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죠. 물론 어떤 것든지 뭐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과거에는 삼성전자라고 한다라면 긍정적인 면만 모든 것이 이제 됐다라면
지금은 약간의 어떤 좋지 않은 면들도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HBM 콜 테스트를 거의 1년 가까이 통과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좀 뼈아픈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HBM이라는 것은 반도체를 이렇게 쌓아가는 이게 적층 단계라고 이제 용어를 쓰지만 뭐 쉽게 설명하면 쌓아가야 되는데 이 쌓아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기술력, 그러니까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는 해결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붙여놓으면 반도체 자체가 열이 많은데 반도체를 붙여놓으면 여기서 열이 더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틈을 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틈 사이로 미세하게 발열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진 기술을 보면 이걸 이제 붙여놓은 거죠. 붙여놓으면서 쌓았기 때문에 물론 HBM이 구동이 되지만 이게 과도하게 구동이 되면 이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또 수율 만들어내는 이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기술의 삼성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저사양만 된다라는 측면이 인사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겠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이제 D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D램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HBM에 대한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극복해 나갈 희망은 좀 가져야죠. 자,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 오른 것들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도 올랐고 철강, 화학까지도 다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조금 이제 그런 거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뭐 LG전자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학, 철강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주력이라고 보여지진 않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력으로 사고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제가 수급 논리로 말씀드렸던 우리의 이제 한국물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 더군다나 이제 환율도 안정됐죠. 관세 아직까지 조금 오리무중이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관세 협정을 하기 위해서 강한 전략을 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협상한 이후에 이제는 빠르게 이제 몰아침으로써 그동안에 결단을 못 내렸었던 국가들이 미세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압박을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선취매가 먼저 들어온다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조금 수급 논리, 그다음에 좀 덜 오른 것들이 올라가는 논리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 역할만 하더라도 6만 전자 후반까지는 충분히 열려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7만 전자까지 좀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외부 매수가 예. 좀 더 유입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 이런 거 있고요. 왜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을 보면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DS 이게 반도체 사업인데 올해 보니까 이쪽 부문의 성과급을 최대 월 기본급의 25%를 책정했다고 하니까 대폭 줄였다. 그렇죠. 파운드리 사업부는 0%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좀 어렵다라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나네요. 어쨌든 뭐 주가는 갈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미리.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 봐야 되는데 최근에 올랐다가 차익 실현 중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영업이익단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실적 추정치도 9조 원대 넘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또한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하나의 어떤 주시장의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 올라간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들이 조정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두산에너비티 같은 원전주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방산주들, 네카오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이제 조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게 뭐 하나 나빠서라고 빠진다라기보다는 일단 조금 시장이 3,000포인트, 3,100 찍었으니까 좀 잠깐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서 일단은 내가 챙길 건 챙기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말이고 그러면 이제 6월 말자 기준으로 보면 펀드들 입장에서 보면 수익률을 확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 리밸런싱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작용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물량들이 대거 이제 출회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지금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만 원에서 이제 무너지기는 시작했는데
저는 26만 원, 27만 원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도라면 올라가다 잠깐 쉬어주는 정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26만 원이 깨지면 쉬어가는 건 조금 길게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6만 원이 깨지지 않고 27만 원, 지금 오늘 이제 27만 원에 대한 이제 공방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정도라면 다시 여기서 만약에 27만 원에서 27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 저는 다시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거고 이번에 여기서 이제 조금 쉬어주고 올라가면서 한 번 정도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한두 번 더 흔들리고 올라가면 30만 원을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 걸음을 가기 위한 하나의 잠깐의 쉼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변압기들이라든지 전력주들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폭이 적다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는 안 좋을 건데 3분기는 기대할 요소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기대할 요소 이미 있네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낸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게 전반적으로 대장주들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타이밍에 어떤 반도체 전략으로 다가가서 수익을 좀 끌어볼까요? 주초만 하더라도 제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지금 7만 전자까지 보자. 일단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보자. 따라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리고 7만 전자에서 물타기한 부분들은 조금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오늘 오늘이라도 저는 좀 기회가 되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 좀 기회가 된다라고 보는데 빨리 6만 5천을 넘어섰으면 놓쳤죠. 근데 지금 정도라면 삼성전자를 좀 기회로 보자. 하이닉스는 조금 더 늦추자. 그런데 결론은 둘 다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측면이 가장 큰 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의 시간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움직이면 부품단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소부장? 소부장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소부장도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원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소부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오늘 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유리기판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생산 안 하고 이제 다른 나라 거를 산다라고 하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오늘 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저러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실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반도체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관세랑 별로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 반도체를 사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매매는 반도체에서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를 좋게 봐주시는군요. 이제는 좀 그동안에 좀 그렇게 싹 긍정적으로는 안 봤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반도체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략 잘 세워서 다음 주 삼성전자 절작 시즌도 실적 시즌도 잘 나시길 저희가 바랄게요.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한국은행과 지금 미국 연준이요. 기준금리 관련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은 맞는데 언제, 얼마나 이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겁니다. 언제 내려가요? 이 답을 좀 오늘 증권사의 시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황. 지금 미국 연준의 고민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노골적으로 거세게 기준금리 내려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역시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세 때문에 물가 불안정이 여전합니다라고 한쪽에서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몇몇 7월 가능합니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7월일까, 뭐 9월일까 고민이 되시겠지만 일단 IBK 투자증권에서는 9월 FOMC 전까지 관망세 유지하고 9월 이후에 인하된다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지금 난리죠. 가계 부채 심하죠. 생활 물가 급등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신정부가 엄청 또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큰데 이 투자증권에서는 조금 더 앞당겨서 7월과 8월에 기준금리 인하 될 수 있고 4분기 한 번 더 가자 이러면서 금리가 더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경제 지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경제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갭이라고 큰 글씨로 써놨는데요. 뭐냐면 실제 경제 성장률의 잠재 성장률을 뺀 거예요. 그거를 GDP 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크게 경제가 역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추경 있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 있죠. 신정부 들어서 그래서 큰 폭으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분기와 4분기예요.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관세, 이 리스크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봤더니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 역시 좀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파란색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을 때고, 자, 여기가 이제 코로나19 있었을 때인데 이때 비슷하게 이때 이후에 낮은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GDP 갭을 통해서 보면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자 주체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기업인데 기업 쪽에서 실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니까 한국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2023년도와 24년도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2000년도, 202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GDP 갭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명목은 GDP 갭 하락인데 아직도 높은 상황이고 이게 떨어지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질 상황이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다. 지금 너네가 경기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투자나 생산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고 이런 게 또 잘 돼야 소비와 고용으로 이어지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이익이 지속적으로 괜찮다고 합니다. 결국 물가를 신경 쓰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과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정반대의 시그널이 현재 GDP 갭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반영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있었고 지속적으로 다음 주도 우리가 한국은행 금통위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시장도 이제 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7월이 시작되면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뭐 시장 자체에 역사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한 주였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상법 개정이 됐고 또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증시의 부양을 위해서 정책을 쓸 것인지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투자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테마로 올라가는 거 말고요. 네. 주주들이 정말 힘을 내는 주식시장 환경을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